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에다가 오름세를 탄 금리 어제까지 올까요? 이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악재가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까 올해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야 합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 불안 상태로서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상황이라서 암담하죠. 잠시 후 3, 4부 경제 토론 시간에는 2017년 부동산 시장을 주제로 전문가분들 모셔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새 집값은 어떨지, 어떤 변수를 살펴봐야 할지, 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국회의원 김연아 의원도 와 계시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물정의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경제적 남자들, 이건 여기가 전문이지. 무서운 변화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하고 기회로 만들 것인가. 한국 경제, 세계 경제를 통찰하는 세 남자의 경제 토크. 네,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뭘까? 2017년 경제를 놓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오늘은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매주 화요일은 대한민국 경제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모습과 대안을 고민해 보는 그런 깊이 있는 경제 토론으로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2017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토론해 주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연구위원 출신이십니다. 지금은 새누리당 김연아 의원이시고요. 나오셨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연아 의원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의원 생활을 처음 이번에 해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다르시던가요? 연구위원 하실 때 하고. 예, 일단은 개인의 사생활이 없고요. 예, 업무 강도가 연구원에 있을 때보다 2배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만큼 민생이 참 중요하다는 걸 느끼시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문자가 하나 보내주셨어요. 9366번님인데요. 저는 불황일수록 호황이 되는 재활용센터를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항상 경기가 힘들다고 할 때 사람들은 재활용 용품을 찾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불경기 때가 오히려 장사가 달려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불경기가 아니라 무경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자영업자도 없고요. 계속 망하는 업자들만 있어서 정말 요즘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어지러우니까 모든 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우리 김 의원께서 느끼시는 한국 경제 어떤 상황입니까? 예, 사실은 지표로도 좋지 않지만 네. 그 무엇보다도 체감 경기가 거의 최악인 것 같습니다. 이미 서민들이 느끼시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네. 지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물가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동안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물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고 네. 오히려 저물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최근에 달걀값뿐만이 아니라 그럼요. 야채값도 한 2.5배 정도 지금 다 폭등을 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라디오 뉴스를 보니까 네. 설을 맞아서 정부가 이제 농축산물 한 10%에서 40% 정도 네.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을 쓰겠다고 하는데 네. 이미 한 3배 가까이 오른 거에 그렇게 네. 할인해 봐야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서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느끼시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 전체 가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주거비와 사교육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드디어 해볼 건데요. 우리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 2017년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잠재적 위험 요인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3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경기 사이클상 네. 한 최근 몇 년 동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쇠퇴기를 겪는 어떤 성장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부터 비롯되는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네. 또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진 것에 대한 금융위기도 네.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제는 자가 보유에 대한 수요가 정체되고 네. 또 이제 국민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
주택을 소유하기보다는 이제 임대로 하려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네. 사실은 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또 이렇게 경기 변화나 금리와 같이 맞물려서 네. 악재가 사실은 겹치는 꼴이 되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모든 악재가 지금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실타래를 못 찾겠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사실 임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3개월마다 부동산 경기 대책이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래서 많은 언론도 다루고 있지만 빚내서 집 사라 금리 낮으니까라고 빚을 조장하는 그래서 가계부채를 조장해서 결국은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을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 이제 대선 캠프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하우스 푸어 대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가장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너무 침체가 많이 됐었다는 거였고요. 네. 그게 이제 가계부채 문제로 연결돼서 네. 경기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네. 박근혜 정부 초반기에는 이것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로 띄운 경기에 네. 후속타가 나와서 성장을 이끌 모멘텀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 경기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됐고 네. 결국 적당하게 이 경기를 부양을 중단해야 할 타이밍을 놓치면서 네. 가계부채를 키우는 그런 부작용을 가져온 게 사실은 뭐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저는 네.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토론에 우리 또 이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김연아 의원과 말씀을 나누는 걸 들어보셨는데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지금 깔아앉은 상태고 그죠? 예. 이때마다 이제 정부는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부동산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대 정부에 들어와서 경기 부양책으로 단기적인 정책에 활용하다 보니까 거품을 키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거품이 꺼질 때는 대응 방안이 별로 시원찮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아까 김연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자가에 대한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고 하려고 하는 이 형태에 대해서는 좀 바뀌고 있다. 이게 동의하십니까? 임대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거는 뭐 그 패턴이 네. 저는 이미 2008년 전후로 해서 네.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때 경기가 이제 그 글로벌 위기가 이제 들이닥치면서 우리 네. 시장이 죽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예.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시장의 여러 가지 거래 패턴을 보게 되면 네. 사실은 집을 사는 것보다는 네. 임대 사는 데 대한 네. 어떤 그런 그 기대라든가 혹은 뭐 희망이라든가 네. 이런 그 동기를 갖는 이 거래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렇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신호를 잘못 읽었습니다. 사실은요. 네.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산업으로 바라봤고 그다음에 그걸 살리고자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임대 수요로 나타나는 이 부분을 정부에서는 특기 정부까지 포함해 가지고 네. 그 뭔가 좀 비정상적이라 이렇게 봤던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임대 수요를 끊임없이 이제 매매 수요로 바뀌는 이런 정책을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네. 줄곧 왔고 예. 사실 뭐 여러 가지 우리 주거 수요 패턴 조사해 보면 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훨씬 더 임대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정부는 그 부분까지도 끊임없이 네. 시장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이제 정책을 펴는 결과가 예. 특히 이제 지난 한 3년 전에 예. 현 정부의 이른바 이제 초이노믹스로 해서 예. 저인방식으로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매매를 활성화시켰고 그 매매의 가장 중요한 견인책 중에 하나가 분양과 그다음에 청약 시장까지도 네. 열어가지고 사실 최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동기를 보게 된다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장 거래 한 40%가 사실은 분양 거래고 분양 거래의 절대 다수가 사실은 점의 차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장에 참여했었던 것이죠. 네. 뭐 우리 심지어 우리 학생들도 조사를 해보면 너네들 청약에 가입했냐 그러면 대부분 가입했다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애들이 모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신청해서 그야말로 로또 뽑고 얻은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지난 2, 3년간 또 이제 가격도 많이 오르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 밑에 깔려 있는 시장이 흐르면 저는 이미 2008년 전후로 해서부터 임대 수요, 집을 사기보다는 네. 그야말로 거주에 대한 수요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부는 그 부분을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읽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을 놓쳤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우리 김 의원님 보시기에 뭐
결론부터 내린다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올해 부동산 시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낙관입니까? 비관입니까? 저는 일단 약간 비관 쪽에 무게를 두려고 하는데요. 네. 아마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더 불안하다. 벌써 뭐 분양가가 뭐 반토막이 났다라는 네. 그런 곳도 있고 한데 그러면 이게 겉으로는 비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이미 이제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 시장에 좀 네. 시장이 다르게 변화되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특히 기존 주택 시장은 이미 작년부터 네. 어느 정도 조정기를 겪고 있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작년에 굉장히 호황을 보였던 게 분양 시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분양 시장의 물량이라고 하는 건 전체 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네. 전반적인 경기로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분양 경기 침체에서 오는 여파가 네. 이제 새롭게 완공되는 주택의 미입주라든가 네. 또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연계가 되고 네. 거기에 어떤 금리 인상이라든가 우리 네.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가 같이 맞물린다라고 하면 네. 굉장히 이 부분은 심각하게 전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건 이것이 올해 안에 언제 일어날 거냐라는 것. 또 설사 올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미뤄지는 건데요. 지연될 예, 그래서 올해 나쁘면 뭐 비관적인 건데 네. 설사 나쁘지 않더라도 그게 예. 낙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은 한 몇 %는 떨어질까요? 저는 올해는 그렇게 집값은 많이 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올해 좀 유의하셔야 되는 건 저는 전세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세값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은 조명래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조명래 교수님은 네. 올해 부동산 시장을 낙관하십니까? 비관하십니까? 뭐 대부분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네. 저도 다소간은 이제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의 침체가 아니더라도 예. 뭐 여러 이제 여론조사에도 봐도 대부분 다 중론이 되게 이제 올해 시장이 안 좋다. 네. 안 좋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제 지표가 가격 상승폭이 네. 작년에 비해서 훨씬 이제 둔화될 거다. 둔화되는 것에는 예컨대 뭐 겨우 1% 이내거나 네. 혹은 일부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바에 한다면 마이너스 뭐 예. 0.몇 %, 1%까지도 떨어지는. 예. 대개 지금 제가 여러 언론 그 최근에 이제 설문조사를 이렇게 예. 전문가 대상으로 한 결과를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니까 예. 그 반 이상은 네.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그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성장한다. 예. 저는 최대치는 이제 보합이고 네. 그냥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어느 정도 보고 있고요. 보십니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한 뭐 그 0.5에서 1%까지 0.5에서 1% 떨어질 것으로 이제 예. 전국적으로 본다면 그렇고요. 네네, 전국적으로. 물론 수도권은 서울 같은 데는 이제 뭐 보합이거나 특히 네. 서울 같은 데는 여전히 뭐 플러스 한 1, 2%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많다 보고 있고요. 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그 정부 정책의 자승자박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그동안 오를 수 없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올렸던 올려놨다.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네. 떨어지게 만드는 이를테면 가수요가 빠지면서 예.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지거나 거래가 많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그 부분을 키우지 않았더라면 예. 그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간에 원래는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많고요. 예. 그다음에 거시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금리 조건들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 조건들이 결코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수요라든가 이 부양을 지켜주지 않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이제 높고요. 높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집을 안 사면 사실 전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대 수요, 전세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집값 하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네. 또 원래 또 공급이 많아지게 된다면 전세 수요로 돌아가더라도 전세가 부족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르거나라는 그 메커니즘은 네. 원래는 분명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는 네. 전세가조차도 네.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뭐 전세에 든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보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김연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세값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전세값은 네.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아까 이제 조명래 교수님도 언급하셨는데 네. 일단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는 것도 영향이 있고 네.
한 3년 전에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그것이 완공이 돼서 네. 입주 가능한 물량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집값의 한 73%에서 네. 75% 되고 있고요. 네. 국지적으로는 한 80에서 9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은 전세값은 오를 요인보다는 내려갈 요인이 많다라고 하면 네. 올해는 주변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지역일수록 예. 전세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세입자들 중에서 자기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서 올해 주택시장이 비관적이라 그러면 차라리 좀 더 기다리자 이런 말씀들이 하실 수 있어요. 예, 아마 모든 설문조사에서 올해 네. 집값 매수 시기를 묻는 질문에 보면 네. 이제 올해 한 4분기 정도가 지나고 나서 판단해도 된다라고 네. 하는 설문이 굉장히 많은 응답을 보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 하나 제가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6976번님인데요. 전세가 없어진다는 전문가분들의 말을 듣고 이 빚을 지더라도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아닌가 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전세가 더 네.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샀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들어갈 형편이 안 되면 그걸 전세로 놔야 되는데 네. 전세가가 떨어지는 추이를 보인다고 하면 전세는 더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 실제 거주 목적의 거주자라면 제가 팁을 드리자면 네. 이 현상은 한 2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네. 다시 이제 2년 후가 되면 네. 전세값이 오를 요인이 있는데 네. 그때는 전세가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전세값 상승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하는 즉 반전세, 준전세 형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네. 단기적으로는 전세 물량이 모자라지 않을 거고 네. 또 좀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전세로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는 이제 동감이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전세가 사라진다는 그런 예측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저는 전세가 갖고 있는 순기능과 장점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그 메커니즘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집을 사는 사람, 세를 사는 입장에 보면 네. 전세 가장 주거 비용이 적게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이제 이 전세 메커니즘이 갖는 순기능이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에서는 당분간 여러 가지 변 형태로 계속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십니다. 조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해드렸고요. 4부에 들어가서 좀 더 본격적인 토론을 여러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시면 여러분 질문과 함께 새누리당의 김연아 의원과 당국대 조명래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